엔지니어로서 또 지식인으로서 또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하자 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혼자 오지 않고 저하고 제가 멘토로 모시고 있는 저희 미래 지식사의 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우리 안병만 전 교육부 장관님, 박수 좀 한번 장관님 한번 일어나 주시죠. 바로 옆에 우리 황찬현 전 감사원장님, 바로 전임 감사원장님 잠깐 좀 일어나서 인사. 이만희 전임 환경부 장관님 제가 꼭 오시라겠습니다. 우리 김성민 서울대학교 교수님 같이 제가 또 저희 미래 지식사의 회원님들 한 10여 분 모시라겠는데요. 같이 좀 일어나 주시죠. 어디 앉아 계십니까? 예, 박수 좀 한번 보내주시죠. 제가 오늘 오시라고 한 이유는 우리 지금 오 회장님께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는데 플라스틱 산업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종사하시는데 항상 정부의 규제를 어떻게 하면은 그 규제를 늦추냐 아니면 그 규제를 막냐 그거를 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냐 뒷북만 치고 계신 그런 감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미리 업계에서 할 일이 있고 또 정부가 할 일이 있고 환경단체가 할 일이 있고 우리 시민이 할 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국가 미래의 환경과 산업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한번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플라스틱 환경 이게 과학기술 발전이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지평에서 제대로만 한다면은 우리가 새로운 플라스틱 산업이 활짝 꽃을 필 수 있는 시대를 열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 문제점을 본다면은 환경에서 오고 있는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성 이 거대한 물결은 우리도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플라스틱 산업으로서는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최근에 아주 부각이 돼서 누구나 다 환경을 얘기하면은 플라스틱의 공해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저희 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또 거의 모든 산업이 과잉 투자가 돼 있고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기 있기 때문에 누구도 투자를 꺼리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느냐 하는 것이 지금 많은 중소기업인들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제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급속히 악화돼서 제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다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제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제조업이 살아야 고용이 생깁니다. 저희는 서비스 산업으로 경제를 이끌어갈 수 없는 그런 경제입니다. 제조업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일자리 하나가 통계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에서는 2.5개의 서비스업의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부가가치를 더 높여서 미국 수준의 그런 제조업 수준으로 가져간다면 미국은 한 사람의 제조업에서 고용 인원이 생기면 그 파급 효과가 6.7명에 이릅니다. 대략 7명의 서비스 산업에서 일자리가 생깁니다. 법률 서비스, 디자인, 마케팅 여러 그 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는 결국 제조업에서 나오는데 지금 우리 여러분들 전부가 다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침체되어 있고 이 분위기 반전을 반드시 우리가 이뤄내서 대한민국이 다시 제조업을 잘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플라스틱이 글로벌 오염에, 해양 오염의 주범인 것으로 전부 다 각인이 되고 전 국민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앉은 여러분들은 그 업에 종사하시면서 뭘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콜렉티브하게 힘을 모아서 대책을 내놓고 이것이 현실이고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갈 거라는 뭔가를 내놓은 게 있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만의, 이게 내 문제가 아니다, 내가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나는 그냥 가만히 어떻게 되나 wait and see,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셨다면 오늘 우리 오 회장님이 아주 큰 물꼬를 트신 날이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정말 우리가 앞서서 해야 할 일이 뭔지를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또 정말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끌어가야 할 정책조차도 여러분들이, 산업계에 계신 분들이 내놓을 수 있는 정도로 같이 협력을 하고 우리가 단결력을 보여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세계 10대 기업을 보면은 지난 전후 60년간 불의의 자리를 미국 기업들이 다 차지했습니다. 제너럴 G, 포드, IBM, 엑슨, 이런 회사들이 다 지난 60년을 차지했는데, 최근 30년 사이에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미국 회사는 2개밖에 안 되고 중국 회사가 오히려 3개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불과 30년 사이에 이런 식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뭐가, 어떤 힘이 이런 걸 만들어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러분들 가실 겁니다. 우리 80년대, 90년대 일본에 가면 소니의 TV 기술이나 소니의 트리트론 칼라 TV 기술, 아날로그 시대에 최고를 달렸던 걸 우리가 전혀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에 들어와서 디지털 변하는 시대에 삼성이나 LG가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계 어디를 가든 최고 좋은 TV를 달라 하면 제일 먼저 내놓는 게 삼성이나 LG고, 두 번째 건 뭐냐? 또다시 삼성이나 LG를 내놓습니다. 이게 왜 가능했냐? 변하는 게에서 우리가 제대로 잘 산업정책이나 업계 연구개발이나 그런 스탠싱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이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버, 세계 최대의 택시 회사인데 택시 한 대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세계 최대의 호텔 체인입니다. 단 한 개의 호텔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스카이프, 텔레커뮤니케이션 회사입니다. 텔레콤 인프라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한 개의 스토어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지난번 싱글스데이 하루에 거의 360억 불, 40조를 하루에 판다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물리적으로. 옛날 같은 그런 식의 판매망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뭐가 가능하게 만들었느냐? 소위 디지털 플랫폼, 거기에 인공지능이 탑재됨으로써 앞으로 더 파워풀하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변화하는데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한 2년 전만 해도 스마트 팩토리가 하나의 큰 화두였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만 해도 소위 인공지능, 아티피셜 인공지능을 어떻게 AI를 어떻게 우리가 배워서 탑재하냐. 내년도에는 그러면 무엇이 키워드가 될 거냐. 많은 전문가들이 소위 내년도에는 AI 플랫폼 이코노미다라는 것이 키워드가 될 거다. AI 플랫폼 이코노미라는 게 뭐냐? 전혀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해가지고 완전히 판도를 바꾸고, 또 아까 조금 전에 보셨듯이 최고의 택시 회사가 택시 회사끼리 경쟁해가지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땅에서 솟듯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 데서 경쟁자가 나타나가지고 시장을 먹어버리는 이런 세상이 되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은 지금 현재의 저희 AI 트랜스폼 플랫폼의 변화 시대에 가능하다. 그렇다면은 내년도에도 이와 같은 것이 계속 나올 때 어디서 나올 거냐? 헬스케어 쪽에서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많이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삼성이나 우리 중앙병원이나 서울대학병원들의 운영 시스템 자체가 바뀔 거다. AI 닥터를 활용해서 그런 플랫폼이라면은 결국은 이런 변화를 이끌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플라스틱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봅시다.
플라스틱이 전체적으로 매년 한 4억 5천만 톤 정도를 생산하는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리사이클 되고 있는 건 아직도 18%에 미치지 않습니다. 대략 한 8천만 톤 이 정도가 리사이클 되고 있고, 인류가 지난 2차 대전 이후에 생산한 총 플라스틱의 양은 90억 톤이라고 그럽니다. 그 중에서 대략 9%에 해당되는 8억 톤만이 재생되고 나머지는 매립되거나 소각되거나 아니면 아직도 사용하는 일부는 사용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그런데 타이완에서 최근에 정책을 잘 만들어서 소위 페트병, PET의 리사이클링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서 95%를 리사이클하고 있습니다. 병리적인 숫자 아닙니까? 생산량의 95%가 리사이클 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대개 80%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은 60%라 하는데 이것도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언론에서 보셨죠? 일본에 쓰레기 수입해서 페트병 골라내는 거. 이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우리 대한민국은 95% 리사이클을 못하냐? 우리 어디에서 지금 문제가 있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방법을 제시하자는 것이죠. 아직도 매년 250만 톤의 플라스틱이 해양 투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 버려진 비닐백이나 비닐들이 장마철 되면 전부 강으로 찢겨가고 강을 통해서 해양으로 흘러들어서 해양으로 갑니다. 자, 플라스틱은 안정된 화합물이기 때문에 많게는 분해하는데 500년 걸리고,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불리는 소위 옥수수에서 뽑은 PLA, 폴리레틱 애시드 같은 경우도 이게 바이오에서 뽑았다고 친환경이 아닙니다. 옥수수는 분명히 우리 먹거리, 우리 생활일용품입니다. 그러나 그 성분을 옥수수에서 뽑아서 플라스틱을 만드는 순간 그 PLA 플라스틱도 썩는데 70년이 걸립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0년 걸리나 100년 걸리나 70년 걸리나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주는 상태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책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학기술 정책도 상당히 이 시점에서는 반성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국가 정책을 정말 어떻게 우리가 산업을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양에 간 게 뭐가 문제냐? 소위 이제 미세 플라스틱 1 마이크론에서 5mm짜리 요 사이즈가 뭐냐? 우리 고각, 곡식 요런 사이즈거든요. 새들이 먹이가 좁게 가장 좋은 사이즈예요. 그 새들이 먹어요. 또 저것이 바다를 떠다니면은 물고기가 먹는 먹이에 딱 맞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버려진 것이 분해돼서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를 통해서 우리 선대인의 체내 플라스틱이 들어온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미래 지식사회 연구하고 플라스틱교에서 같이 한번 이것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일부 우리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300년간 안 썩는 플라스틱 우리 먹었다고 해서 그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녹겠습니까?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저 가시 하나 넘어가서 그냥 다시 소화되는 거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겁니다. 제가 이건 좀 더 프로브를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과장된, 그래서 일반 우리 대중을 막 이 자기네들의 이론을 펴기 위해서 과장돼서 공포적인 그런 마케팅이 되지 않도록 과학적으로 가자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자는 겁니다. 해양 쓰레기는 태평양이 제일 먼저 발견했는데 5대양에 다 있습니다. 인도양. 조류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류의 흐름이 있어서 결국 모이어서 몇십 년간 모이다 보면 저렇게 거대한 우리가 이 쓰레기 섬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우리 패션 브랜드들은 말이죠. 일부 브랜드들은 처음에 우리 가격을 매길 때 원가가 3분의 1 정도 팔렸으면 다 원가가 뽑을 정도의 그런 가격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3분의 1 정도는 디스카운트 스토어로 갑니다. 50% 세일하죠. 30% 세일, 50% 세일, 많게는 70% 세일합니다. 나머지 안 팔리는 건 어떡하냐? 이걸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 소각을 시키냐? 자기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것이 헐값으로 시장을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이걸 전부가 다 소각을 시킵니다. 자, 이런 식의 비즈니스를 앞으로도 계속을 하면서 우리가 환경론자이고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을 보호한다는 얘기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서도 글로벌 브랜드들은 이런 프랙티스가 진행되고 있어요. 절대로 디스카운트 값으로 그걸 시장에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야만이 자기네들의 브랜드가 유지되기 때문에. 자,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카콜라 미국에 갔더니 이런 도전이 있어요. Done by Coca-Cola if you don't help us recycle. 재활용을 도와주지 않으려거든 재활용을 안 하시는 분은 코카콜라 마실 자격이 없습니다. 얼마나 도전적입니까? 보세요. Done by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보면 코카콜라를 사지 말라고? 그래서 코카콜라 반대하는 사람이 내건 캠페인인 줄 알았어요. 밑에 읽어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자, 이 정도의 자존심은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렇다면은 이걸 재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요? 리사이클링 어떻게 하는 거냐? 제일 쉬운 방법은 원래 석유화학에 납사분해해가지고 납사분해를 가서 중화를 해서 폴리머를 만들었으니까 거꾸로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중화물 해중합해서 원료로 다시 돌아가자. PET 예를 들어 페트를 예를 든다면 페트는 에스렌글라이콜과 테레프살레 게시들을 중합한 건데 이거 그렇게 해서 쭉 긴 체인 만들었으니까 체인 끊어서 원래대로 돌리면 됩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파이로트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가장 환경적이죠? 친환경적이죠? 새롭게 출발하니까 뭐예요? 비용입니다. 상업적으로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기 가서 새로운 원료 따오는 것도 더 훨씬 돈이 많이 듭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죠. 그럼 언젠가는 이것도 우리가 써먹여야 할 방법일지는 모르겠죠. 자, 그렇다면은 물리적 리사이클을 해야 되겠다. 물리적 리사이클이 뭐냐? 우리의 페트병을 모아서 세척을 해서 이걸 슈레딩을 해서 이런 우리가 칩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놈을 가지고 다시 병을 만들든가 아니면 패션 재료로 가자. 그래가지고 지금 유럽에 가면 여러분들 생수병도 다 RE라고 써있죠? 그게 다 리사이클링한 플라스틱입니다. 우리 살 때 그걸 보고 삽니다. 자, 올해 많은 브랜드들이 글로벌 브랜드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많은 샤넬이고 게스고 갭이고 많죠? 이런 브랜드들이 자기 기업은 환경을 살리는 게 그 기업이다. 우리 국민들 속에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리사이클 폴리에스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품들이 어디서는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해양 투기된 폴리에스터를 하던 아디다스 제품입니다. 아디다스에서 해양 투기 폴리에스터로 PET로 만든 운동화입니다 하고 좀 팔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임팩이 있겠습니까? 젊은 세대들한테. 자, 여러분들 한번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90년대 엘고와는 처음에 기후변화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할 때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 그레타 그레타는 스웨디시 16살짜리 학생이에요. 하는 말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당신들이 앞으로 우리가 쓸 자본을 다 땡겨 쓰냐? 이 얘기밖에 소리를 안 지르는 감성적으로 어필을 해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처음에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공부한 학생이 환경이 아무리 환경운동이 좋아도 저런 식으로 애를 띄우냐? 내가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중들한테 너무도 잘 막히는 거예요. 그 사람 자연적인 과학 지식이나 데이터나 아무런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저 감정의 호소를 하는데 이게 그 감정 호소가 유엔에 가서까지 연설하는 걸로 맥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일반 대중이 환경오염에 대해서 잘 교육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자는 뭔가를 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역전됐습니다. 이게 맨 위에 게 새로 합성한 레진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빨간 게 재생 레진입니다. 항상 새 것이 비싸죠. 당연한 일 아닙니까?
올해 가격이 역전됐습니다. 가격이 역전되다 보니까 재생 폴리에스터 실을 뽑는 회사가 미국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만, 중국, 인도 다 있는데 이 브랜드들이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이 한 15%씩 더 드는데 이 원가가 비싸거든요. 비싼데 그걸 믿을 수가 없으니까 미국의 유니파이라는 PET 실 뽑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가 한 라인이 제가 가봤어요. 3월달에 가봤더니 한 라인이 재생실을 뽑고 있는데 가격을 2배 받습니다. 그래도 그걸 못 받아서 한국의 업체들도 제가 거기 간다니까 제발 좀 실 좀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배를 받습니다. 현재 이것이 지금 귀한 몸이 됐어요. 더 이상 재활용 PET 레진이 값싼 게 아니고 귀한 몸이 된 것이 오늘날의 현 상황입니다. 글로벌 우리가 돌아가는 그런 현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꼭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는 재활용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재활용할 가치가 없는 게 많습니다. 값이 워낙 싸서. 이것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투기할 것이냐, 매립할 것이냐, 소각할 것이냐. 소각의 문제점은 뭐예요? 소각하는 과정에서 공해물질이 나옵니다. 다이옥신도 나올 수가 있고, 자, 소각하면 공해다. 소각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규제가 심합니다. 우리는 또 매립할 때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 자, 그렇다면은 이런 연소가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문제점 없는 연소 방법이 없냐. 그리고 이걸 연료로 석유화학에서 지금 현재 플라스틱 오너 포션이 6%입니다. 총 석유 소비량의 6%가 플라스틱으로 오는데 납사분해에서 왔으니 그것도 연료 아니냐. 그렇다면 공해 없는 연료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과정을 거쳐서 펠렛을 만들 수 있지만 이 펠렛을 그냥 연소시키면 역시 공해물질인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들 폐타이어 기억나십니까? 2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위에 시골에 가면 폐타이어가 논밭에 뒹굴고 다녔습니다. 요새 시골 가면 폐타이어 구경하세요? 구경 못 하시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시멘트 공장에서 저걸 연료로 쓴 겁니다. 폐타이어를 처음에는 시멘트 공장 보고 이걸 좀 태워주십시오 해가지고 돈을 주고 태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하고 타이어를 같이 갖다 준 거죠. 근데 이게 아주 좋은 연료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 폐타이어 가지고 돈을 넣고 사서 태우고 있습니다. 사서 국내 거 부족해서 우리 동남아에서 폐타이어 수입하다가 시멘트 공장이 태우고 있습니다. 연료로 태우고 있습니다. 왜 가능하냐? 시멘트의 소속로는 2000도로 올립니다. 유연탄을 써서 2000도로 올려서 이 머테리얼 온도가 1450도에서 1500도까지 올라갑니다. 1400도 내지 1500도가 되면 가장 안전된 본도인 카본과 H본도 이것이 훨씬 더 1100도, 1000도의 밑에서 다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들 카본 파이브 탄소 과정이신데 우리 카본 파이브 만드는 게 뭐냐? 결국은 합성 섬유에서 C만 남겨놓고 H 떼어내는 거거든요. 그 붙어있는 거 떼어내는 거예요. 그 온도가 얼마냐? 보내는 게 1100도에서 1300도에서 떼어냅니다. 그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1500도씨로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화학결합도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분해가 돼요. 열분해 돼버려요. 원래 자연의 원소로 돌아갑니다. 카본으로 돌아가고 O2로 돌아가고 H2O로 돌아가고 원래 CO2로 돌아가고 원래 자연에 있는 걸로 돌아갑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이제 왜 여러분 타이어는 여러분이 쓰는 플라스틱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구조도가 되어 있고 거기에는 보강 섬유도 들어가 있고 보강 철도 들어가 있고 또 섬유와 러버를 접착하기 위해서 이미드 계통의 아주 독성에 접착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태워도 말짱하냐? 이해하시겠죠? 완전 연소는 공해물질이 나오지 않습니다. 완전히 분해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플라스틱을
회사에다 태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생태는 못하고 있지만 산업 폐기물의 비닐은 저렇게 태우고 있습니다. 현재도 돈을 받고 태워주고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료를 쓰는데 우리가 갖다 주면 돈 받아야 되죠. 연료를 갖다 주는데 그런 날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타이어처럼 폐타이어처럼 갖다 줄 때 돈 줬는데 돈 받고 이제 갖다 줄 수 있게 연료화를 확실하게 하자. 그러면 그게 가능하냐? 독일의 시멘트 공장은요 더 이상 시멘트 산업이 아닙니다. 환경 산업입니다. 65%의 열을 타이어, 폐비닐,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태워가지고 열량을 얻습니다. 문제는 이건 열량을 어느 온도 이상으로 올려야 아까 이게 떨어지는 온도가 뭡니까? 1000도 가까이 올라지니까 그 온도 이상으로 올려야 화학분해가 일어나면서 열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보통 소각은 900도씨 머테리얼 온도는 그보다 낮죠? 여기에서는 공해물질이 그대로 다 배출되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플라스틱 협회가 시멘트 협회하고 같이 잘 일을 해야 되고 저희 미래지식사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서 더 이상 플라스틱이 국민들한테 공해산업이라는 또 해양 투기의 그런 주범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뭐 누가 내 탓인 다 하겠지, 뭐 협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의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죠. 지금 들어가고 있는다. 폐플라스틱을 타이어를 여기 소속로에 2000도씨짜리 소속로에 들어가고 폐플라스틱이 들어가도 공해물질은 안 나옵니다. 오로지 질산산화물 이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질산산화물 처리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시스템을 갖추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우리 수거부터 버리는 분리수거부터 리사이클과 연료 이 두 개의 채널만 확실하게 우리가 만들어준다면 이런 문제들을 상당히 잘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폐플라스틱을 환경오염물질로 보지 말고 이것도 자원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어프로치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리수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 분리수거에 저게 합당한 우리 정책 이런 걸로 나가야 됩니다. 플라스틱에 관한 지금은 전부가 다 규제로 나갑니다. 여러분 스타벅스나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 들고 마시다가 들고 나오는 것도 국민의 행복입니다. 국민의 행복권을 전부 무시하고 무조건 규제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뭐 무슨 컵은 안 되고 뭔 안 된다. 이런 식의 정책이 왜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직무유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책을 세우고 제대로 연구를 해서 안을 내놓고 정부하고 얘기했다면은 그런 국민의 행복권을 전부 뺏어가는 그런 규제 일변도에 정책이 왜 나오겠습니까? 우리 같이 오늘 정말 우리 플라스틱의 날을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논의해 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태진 교수님 감사합니다. 플라스틱의 환경 속에서 새 시대가 오고 있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연 내용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